근데 이 하우스 콘서트 공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신예들이 많이 이제 무대에 서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우리 연주자는 어떤 연주자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뭐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게 있으세요? 일단 그 연주자들의 프로필을 보지 않는다. 프로필을 보지 않는다. 그 연주자의 소리를 들어본 음. 보고 확인을 하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여야 되고 네. 그리고 잘한다고 해서 제 나름의 방식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연주가 가지는 호흡을 네. 저는 주로 보거든요. 호흡이요? 호흡이 네. 얼마나 긴 호흡을 가지고 있는 연주자인지 그걸 보고 이 친구가 얼마큼 성장할 수 있겠다는 가늠을 할 수 있는. 네. 근데 호흡이라고 하시니까 그게 어떤 걸까 좀 궁금한데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게 뭔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느껴지시는 건가요? 직관적인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도 네. 그 전체 음악적인 프레이징을 어떻게 소화해내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느냐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여러 번 했어요. 네. 그거 가늠의 척도가 되는 것. 네. 그러면 그렇게 프로필을 안 보신다는 거는 누구 프로필을 안 보고 연주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소문으로 들어서 이제 찾아가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네. 저희한테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내기도 하고. 네. 근데 프로필을 안 본다는 의미는 프로필이 안 좋게 쓰여지는 프로필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네. 어느 학교 나왔다는 거, 어디서 우승했다는 것도 뭐 참고는 될 수 있지만은 그거 믿을 수 있는 만큼의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연주를 하고 싶어서 연락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네. 특히 어린 연주자들은 연주 기회도 굉장히 소중하기도 하고 또 하우스 콘서트에서 워낙 이렇게 발굴된 연주자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무대에 서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서 연락을 많이 주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연주 영상이나 음원을 꼭 받아요. 그래서 받아서 선생님께 보내드릴 때 프로필 빼고 그 연주만 전달을 해드려요. 어차피 프로필은 보내드려도 음원으로 확인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보시고 뭐 지금 몇 살 정도 됐는지 뭐 이런 거 정도 체크하시고 그런 식으로. 그럼 진짜 출연하고 싶어서 이렇게 먼저 연락해오는 사람들이 많겠다 싶네요, 진짜. 네,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하우스 콘서트로는 대학로에서 하는 하우스 콘서트로는 1년에 여름 페스티벌은 빼고 하면 한 40회 정도 되거든요. 그 40회 정도에 하고자 하는 분들을 다 소화하기는 좀 어려운 정도. 고민이 많이 있죠. 쌓여만 가는 자료들을 보면. 그렇구나. 그럼 아까 김선욱 씨도 나왔지만 아까 박종혜 씨는 또 거기에 페이지 터너로 나왔다가 나중에 또 연주도 했고 또 조금 있다가 뭐 영상을 보려고 하지만 뭐 임윤찬 씨도 했었고 굉장히 이런 사람도 하콘에서 했어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거쳐간 무대처럼 됐잖아요. 그거 무슨 비결이 있나요? 아까 참 조성진 씨도 잠깐 나왔었죠. 어릴 때. 하마마스 콩쿠르 우승하기 전에. 우승하기 전에. 전에 왔다 갔죠. 그러면은 중학교 다닐 때 그때쯤인가요? 예원학교 다녔을 때 거예요. 그렇구나. 그때 조성진 씨는 어떻게 그러면 출연하게 된 거예요? 소문으로는 일단 듣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섭외를 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연주자 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서 정경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섭외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정경화 선생님 매니저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던 거고. 최근에는 거의 저희가 찾는 작업보다는 연락이 와서
쌓아놓고 있는 네. 연주에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맨 처음에 초창기 김선욱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출연을 인연을 맺은 거예요? 씨 같은 경우는 어느 연주자의 반주로 왔다가 네. 그때 이제 예원 졸업하기 직전인데 네. 좀 눈에 띄는 거예요, 연주가. 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계속 질문하고 그날 원래 본래 연주자한테는 좀 이렇게 질문 안 하고 반주자한테 이거 쳐봐라 저거 쳐봐라 네. 요구를 해봤죠. 네. 그랬더니 그걸 다 소화를 하는데 요놈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요놈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 좀 이렇게 선생님이 이런 발굴한 네. 그런 네. 연주자들이 네. 나중에 유명해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때는 네. 아직 알려지지 않은 네. 연주자들이었고 나중에 나중에 알려지면서 이제 어떻게 섭외하게 되셨어요를 그죠. 역으로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쵸. 것 같아요. 네, 김선욱 씨하고 한재민 씨하고 같이 하는 공연이 있었잖아요. 그때 한창 코로나 때. 네. 그래서 관객 없이. 그때 그걸 보러 간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한재민 첼리스트에 대해서도 예전에 김선욱을 보는 것 같다라고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 공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김선욱하고 한재민하고를 네. 매칭을 시켜준 게 있어요. 그 두 사람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네, 네. 두 사람이 해봐라. 네. 그 재민 씨를 네. 재민 씨를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갈라 콘서트라고 저희가 연말에 하는 그 한 팀당 한 10분 정도씩만 연주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연주를 하러 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때 연주가 너무 좋아서 선생님이 또 요놈 잡아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바로 6학년 올라가기 전에 2월 달에 리사이트를 잡았어요. 이 2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갈라 콘서트 끝나고 괜찮아서 리사이트를 하라고 했으니까 2달 동안에 리사이트 준비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바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공연을 하게 됐었고 그때 관객이 20명 정도 사실 순수 티켓팅한 관객으로는 훨씬 그거에도 못 미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관객이 적은 상태로 공연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성장하는 과정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뭐 앙상블 무대 뭐 선생님과 즉흥 연주도 한번 해보고 즉흥 연주도 했었어요. 해보고 뭐 여러 가지의 무대들을 같이 함께 했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콩쿠르에서 좋은 성과도 만들어줬었고 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김선욱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저희한테 하셨었고 그래서 선욱 씨한테 이렇게 한번 요 친구 연주 한번 보라고 링크도 보내주고 그러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둘이 함께 듀오로 연주를 한번 해보면 어떠냐라고 연결을 해주신 거죠. 그때 선욱 씨가 저희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선욱 씨가 되게 운이 안 좋았던 게 코로나 첫 해였는데 거의 모든 공연이 다 취소가 됐어요. 그때. 그래서 한국에 와서 뭐 격리까지 했는데 뭐가 취소가 돼서 못하고 계속 그러다가 유일하게 했던 공연이 그 공연이었거든요. 그 시기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취재를 갔었는데 저는 사실 그 한재민 첼리스트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가 그때 처음 봤잖아요. 근데 김선욱 씨가 훨씬 선배고 한데도 정말 너무 잘 대등하게 진짜 이렇게 연주를 안 밀리고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재민 씨가 콩쿠르에 그런 게 NS쿠 전일 거예요. 그쵸? 그랬던 것 같아요. NS쿠 콩쿠르 1등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콩쿠르에서 뭐 우승하고 이런 경력은 아직 없을 때였거든요.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도 놀랬죠. 리허설하는 거 보니까 아주 당당하더라고요. 강차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때 공연 관객은 없었죠. 무관객으로
할 네.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한재민 씨가 막 이제 우승하고 할 때 좀 하콘에서 이미 다 옛날에 다 점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콘 무대에 많이 세웠던 연주자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했었어요. 네. 신기하다. 네. 알아보시는 게. 그러게요. 네. 저도 아직도 신기해요. 선생님이 알아보시는 게. 저희 또 영상이 있잖아요. 임윤찬. 네. 네. 지금 제가 또 준비한 영상은 지금부터 이제 생중계가 시작이 됐어요. 화면이 네. 여러 가지가 나와요. 네. 그런 영상인데. 앵글이 굉장히 다양하게. 네. 2021년 1월 11일 연주인데요. 신년음악회였어요. 2021년 네. 신년음악회였는데 이때 다시 또 공연을 조금씩 하다가 다시 코로나가 맞아요. 네. 안 좋아져서 그래서 다시 또 무관중 공연을 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관중 생중계로 공연을 했었던 그 공연 중에 아주 짧은 클립으로 준비를 했고요. 연주될 곡목은 라흐마니노프의 프렐류드 작품 번호 23의 2번입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와, 임윤찬의 연주.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2021년 1월 11일. 네네. 그러니까 하콘의 신년음악회였던 거죠. 클라이번 나가기 전에 맞아요. 했던 연주예요. 네. 그러면 임윤찬 씨는 어떻게 또 인연이 돼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임윤찬 씨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이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말씀하셨는데 약간 잘한다는 거를 이미 알고 계신 그런 상황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진행을 하게 된. 저 때가 하콘에서 첫 연주였던 건가요? 네. 그리고 연말에
그 해 연말에 또 한 번 더 했었죠. 네. 듀오로 했었죠. 듀오로 누구랑 했었나요? 그때는? 배진우 씨. 제 듀오라고 네. 검색하면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미 방클라이번 콩쿠르 뜨기 전에 네. 이미 하콘에서 선보였던. 네. 네. 어떠셨어요? 느낌이 연주 보시고? 또 하나 나왔구나. 네. 저는 진짜 신기한 게 네. 그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요놈 잡아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한결 하나같이 선생님을 굉장히 따라요. 이렇게 공연을 마치고 나서 와인 파티나 이런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코너에 계시면 이렇게 막 몰려들어요. 그리고 뭐 따로 또 연락해서 찾아오고 선생님이랑 한마디를 더 대화를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와글와글 있는 걸 제가 보는데 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무슨 얘기 하세요? 음악 얘기를 주로 음악 많이 얘기. 하고 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 나이 격이 없이 그렇게 얘기해 의견 주고받고 네. 김선욱 씨 같은 경우도 중3 때부터 이제 저희 집 드나들면서 네. 격이 없이 얘기하고 의견 교환하고 네. 그랬었거든요. 네. 집에 안 가요. 아 그래요. 네. 연주자분들이 집에를 안 가더라고요. 집에를 안 가고. 얘기하시느라. 네. 김선욱 씨 같은 경우는 아직도 선생님이랑 굉장히 연락 자주 주고받으시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저희가 친구라고도 그렇게 얘기해요. 두 분 친구라고. 네. 그렇구나. 우정을 나누고 계시네. 그러면 또 지금 요놈 잡아야지 하는 혹시 뭐 누가 있나요? 혹시? 제가 너무 요놈 잡아야지라기보다는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런 친구들은 몇 명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궁금하다. 비밀인가 봐요. 아 비밀이다.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죠. 네. 그러면 본인들한테 다 안 되죠. 그죠. 진짜 궁금하네. 근데 이렇게 여러 연주자들을 굉장히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 되는 연주자는 뭐가 다르더라. 뭐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긴 호흡을 가지고 있어요. 호흡이 지금은 당장 잘 치는 것처럼 보이는 연주자들도 있고 네.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긴 호흡을 다룰 줄 아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은 언젠가는 꼭 빛을 내더라고요. 근데 긴 호흡 아까 프레이징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일반인들이 들으면 사실 좀 그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잘 이게 근데 또 그걸 들을 줄 아는 귀가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프레이징도 다 배우지 않나요? 그게 배워서 되는 게 있고요. 네. 본인이 타고나는 게 또 있고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노력으로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긴 프레이징을 할 경우는 실제로 연주자가 호흡이 가빠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제가 말솜씨가 없어서 근데 그 말로 설명하기가 사실 좀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그쵸.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근데 항상 음악 하시는 분들이 프레이징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게 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죠. 이게 뭔가 음악의 멜로디야.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뭔가 끊기지 않고 쭉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기가 어렵다는 게 아닐까. 그죠. 그걸 굳이 쉽게 설명하자면 좀 보충을 한다면은 긴 호흡이라고 했을 때 그날 연주되는 곡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배치를 하고 구성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호흡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만약 작년에 어떤 거를 했으면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네. 그것도 생각하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호흡이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지고 네.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연주자를 지켜본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실제로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잘한 친구들을 발견을 했다. 네. 그게 한재문 군이든 김선욱 네. 씨든 네. 발견을 한번 했으면 그때 한 번의 공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하콘에 와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전이랑 어떻게 네. 그 다음엔 또 어떻게 그걸 계속 저희가 관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활동들은 또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를 다 이 호흡으로 네. 받아들이시고 읽어 내려가는 네. 그런 작업이다. 그러면 이제 하콘에서 눈여겨보는 연주자는 한 번만 하고 끝나지 않겠네요. 네. 그쵸? 네. 몇 년 뒤에 보자. 그죠?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많이 출연한 연주자가 있잖아요. 제가 그때 무슨 기록을 본 것 같은데, 네, 최다 출연자 뭐 이런. 제일 많이 연주한 연주자는 네. 김재원 씨, 피아니스트 김재원 씨. 네, 네. 듀오 피아니스트로 많이 나왔거든요. 네, 네. 뭐 협연도 했었고. 네. 얼마 전에 저희 지휘도 했었고, 네, 맞아요. 그런데 위 클래식. 네. 보통은 듀오 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네. 앙상블 피아니스트로 많이 나와서 압도적으로 많이 출연했죠. 그래요? 네. 네. 몇 번이나? 30. 오, 진짜요? 30번 넘게.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천회까지 나온 연주자들이 연인원으로 따졌을 때 4,700명이 나왔더라고요. 4,700명. 네. 그리고 그 중에서 10번 이상 출연했던 사람들이 24명. 네. 그렇구나. 그리고 네. 국적으로는 42개국가. 42개국. 네. 그러니까 항상 클래식 음악가만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가끔 보면 다른 장르의 뮤지션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모셔야 되겠다. 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소개받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저희가 또 일부러 좀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언플러그드 시리즈로 해서 한 적도 있었고 그 언플러그드로 했을 때 그분 대중 가수들이겠지만 그분들한테도 새로운 경험을 마이크 사용 없이 하는 거니까 새로운 경험이 되는 거고 하코네에서 입장에서도 또 대중 가수들이 나온다는 것도 좀 새로운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것도 일종의 시도죠. 시도를 통한 어떤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시는데 그 언플러그드 시리즈에 강산혜 씨 맞아요. 나왔었고 10cm도 나왔었죠. 크라잉 넛 이런 한 5팀 정도 나왔는데 나머지 팀 제가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맞아요. 그런 분들이 원래 항상 앰프 써서 마이크 써서 연주하시는 분들인데 마이크 없이 그러니까요. 라이브로. 네. 강산혜 씨가 굉장히 하콘 무대를 좋아한다고 제가 그렇게 그 책에 쓰셨던 지금 오늘 책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게 하콘에 관련해서 쓰신 두 번째 책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제목이 우연을 필연으로라는 책입니다. 네. 근데 첫 번째 책을 제가 봤는데 거기 이제 초창기 때 이제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강산혜 씨 얘기도 나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거는 하우스 콘서트 그 문을 열면이었잖아요. 첫 번째 책이.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책은 그러면 20년간의 기록이라고 했지만 약간 그 이후에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저희가 전국 공연장들 상대로 했었던 에피소드 위주로. 그러게요. 그때 사실 저희 음악계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강선혜 씨를 강사갓이라고. 아 진짜 오랜만에 들어.
전국을 방랑신 김작가처럼 전국을 다닌다고 해서 그런 별명이 맞아요. 네. 그래서 안 가본 데가 없다고 전국에 공연장이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별명도 네. 가지고 계셨어요. 그 어떤 공연장에 피아노 몇 대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 아 진짜 근데 그런 정보는 어디서도 안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아까 원먼스 페스티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원먼스 페스티벌 하면서 이게 줄라이 페스티벌로 어떤 그 작곡가의 작품 세계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네. 예. 그것도 뭐 이제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일단 줄라이 페스티벌 처음 시작했던 것이 코로나 터진 이후예요. 네. 그리고 이왕 하는 거 그때가 또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었고 그래서 베토벤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로 이어지게 됐죠. 그렇구나. 맞아요. 베토벤 때 제가 그때도 취재를 마침 갔던 생각이 나는데 24시간 뭐 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하루에 다 연주하는 그런 날이 있었죠. 마지막 날 13시간 걸려서 그렇죠. 네, 13시간. 32곡 연주했었죠. 네. 제가 갔다가 다 못 보고 일부만 일부만 보고 그때 취재하러 갔었는데 근데 그거 그렇게 다 앉아서 끝까지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한 50분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어요. 13시간에. 그런 분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클래식 시장이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그냥 보신 게 아니라 다들 정말 공부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막 악보도 가져오시고 악보도 그러세요? 갖고 오셔서 악보 보면서 막 듣고 뭐 이런 해설 같은 거 따로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보신다거나 그래서 50명의 관객과 13시간을 같이 있었는데 뭔가 뭐 혼란스럽고 이런 상황이 전혀 없었어요. 다 너무 딱 정돈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었고 악보 보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또 연주자분들이 집에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곡씩 연주한 거였거든요. 32곡의 피아노 소나타를 그럼 하나 연주하고 그 연주자는 사실 집으로 가도 되는데 집에 안 가서 바로 보는 들어와서 거죠. 공연을 관객으로. 봐요. 그래서 연주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현장에. 그래서 관객 50명에 이제 뭐 추가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관객들이 조금 더 있고 그 다음에 이쪽 한쪽 구석에는 연주자가 계속 이렇게 추가되는 그래서 연주자석이 약간 이렇게 존이 막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맞아요. 그때 보니까 방금 연주 끝낸 분이 살짝 들어와서 앉아서 듣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곡 다 끝난 시간이 11시인가? 저녁 11시인가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단체 사진을 찍었거든요. 스태프들 찍느라고. 근데 그때 남아있던 연주자들이랑도 같이 찍었어요. 근데 꽤 많이 있어서 그 사진도 굉장히 재미있게 저희가 보관하고 있죠. 나중에 또 언제 한 20년 후에 그러니까 전곡을 그렇게 하루에 연주하는 것도 사실 처음 봤고 그렇게 13시간을 앉아서 듣는 관객들이 이렇게 50명이나 있다는 것도 근데 하콘의 역사가 20년 넘었으니까 진짜 초창기 때부터 이렇게 다니시는 관객분들 아직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떠세요? 네, 몇 분 계세요. 그래요. 네. 연희동 제가 5번째 옮겼는데 다 보신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오신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근데 아까 관객들 말씀하셨는데 관객들이 그렇게 집중하는 관객들이 있다 보니까 학원의 관객이 무섭다는 얘기가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연주자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학원에선 그래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을 갖는 이유가 학군의 관객들은 좀 특별하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너무나 가까이서 들으니까 또 너무나 또 정직하게 잘 들린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로에서 본 게 가끔은 거기가 전문 공연장이 아니라서 방음이 완벽하게 바깥 맞아요. 그 소음이랑 차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듣다가 보면 이렇게 바깥의 소리가 섞여서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조차도 굉장히 이 하콘의 매력이 아닐까. 저는 약간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약간 이런 특수한 어떤 이런 특별한 공간에서 열리는 음악회라서 거기에 가끔씩 끼어드는 그 바깥의 소음조차 이 전체가 하콘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일반적인 공연장이 아니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네. 아, 그런가요? 제가 이제야 중요한 얘기를 하나. 좋은 공연이라는 것이 완벽한 공연장, 완벽한 그런 시설에 있어서 좋은 음악을 듣는 여건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연주자가 어떤 관객들하고 어떻게 만나냐가 중요한 거지. 네. 네. 그러니까 공연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관객과 연주자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한 공간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그 관계가 하콘에서는 훨씬 더 긴밀한 거죠. 다른 공연장에서 할 때보다. 네. 그런 점이 하콘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또 남은 영상이 하나 더 있지 않나요?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영상은 아레테 콰르텟 네. 현악 사중주단이고요. 아레테 콰르텟과 클라리네티스트 김상윤 씨가 함께 연주하는 영상인데요. 아까 한재민 씨랑 김선욱 씨를 연결했듯이 이번의 경우도 아레테 콰르텟이라는 신예의 현악 사중주단과 김상윤 클라리네티스트를 저희가 연결해서 만나게 한 그런 케이스예요. 네. 너무 연주도 좋았고 의미도 있는 공연이라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연주되는 곡은 브람스의 클라리넷 퀸텟 B단조 작품 번호 115의 1악장 준비했습니다. 네.
연주가 길어서 저희가 이제 앞부분만 보내드렸는데 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더 하우스 콘서트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보실 수 다른 있다는 영상도 거. 많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의 그 프리뮤직 얘기도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실험적인 무대들을 많이 뭐 무대에 누워서도 하시고 안대를 쓰고 또 뭐 연주도 하시고 그런 얘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전공은 작곡은 했지만은 이제 피아노를 도구로 해서 피아노를 이용해서 즉흥 음악을 만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하우스 콘서트와 조금 동떨어진 느낌도 들긴 하지만은 하우스 콘서트가 가지는 그런 실험 정신들이 사실은 제가 하는 음악하고 연결돼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또 이런 걸 또 해봐야지 뭐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몇 가지 있는데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24시간 공연을 제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시도를 해보고 이제 가능한지 제가 먼저 한번 혼자 해보고 그 다음에는 다른 연주자들 무대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천성인지 본능적인 건지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하우스 콘서트와 제가 하는 음악하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24시간이면 혼자서 24시간을 하신 거예요? 하셨었죠. 아, 그랬나요? 혼자서 솔로로 24시간도 한 번 하셨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선생님과 다른 연주자들 협연한 연주자가 계속 바뀌면서 계속 바뀌는. 선생님은 24시간이고 계속 새로운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근데 그게 전부 다 즉흥인가요? 그러면 계속 바뀌는데 어떻게 그 호흡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리허설은 그러면 조금 할 수 없죠. 그죠? 즉흥이니까. 즉흥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맞추나요? 그 사람과 저와 호흡한다고 생각하고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맞춰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의 구성을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 사람이 어떤 소리를 내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방해해서 중간에 끼어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대화하는 거랑 비슷한 저희가 얘기하는 게 미리 짜고서 하는 게 아니니까 대본을 읽고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연주를 그렇게 한다고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클래식에서의 약간 프리스타일 뭐 약간 뭐 재즈 뭐 이런 거하고는 또 어떻게 달라요? 재즈의 즉흥은 틀 안에서 만들어진 즉흥이고요. 제가 하는 즉흥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틀려요. 성격도 틀리고 스타일도 틀리고. 그럼 뭐 조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미리 하지 않고 과거에는 조성을 많이 사용했고요. 그래요. 최근에는 조성을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선생님의 앞으로의 어떤 생각? 공연을 어떤 걸 하고자 하시는지를 사실 저희도 몰라요. 그것도 저희도 모르고 뭐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뭔가 하는 지금 뭐 생각은 이런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직 저희에게 공유를 해주지 않으셔서 근데 아마도 또 뭔가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또 하우스 콘서트와 연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24시간 그랬던 것처럼. 근데 24시간은 일단 체력적으로 그거 어떻게 하셨나요? 힘들면은 힘든 상태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게 되는지 저 스스로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럼 평소에 피아노 연습을 따로 하세요? 안 하시고요. 필요에 의해서 할 경우는 클래식 연주, 클래식 곡을 연습을 하시고. 그러니까 프리뮤직 한국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가요? 몇 분 계세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은
강태환 선생님 같은 네. 경우는 저보다 20년 연배씩. 네. 그리고 1세대 연주자부터 지금 젊은 친구들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런 프리뮤직이라는 장르 자체가 관객들이 많이 와서 보기 어려운 좀 네. 생소한 네, 어렵게 네. 느껴지는 장르라서 네.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한테는 더더욱 이 무대의 기회가 좀 없잖아요. 네. 선생님도 사실은 학원 처음 시작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선생님의 활동의 어떤 네. 연주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네. 그게 네. 예술가로서는 어떤 숨을 쉬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또 네. 만드셨다고 하고 또 네. 저희도 현재 지금도 이렇게 실험 음악 하는 사람들 어떤 실험과 네. 도전을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기회가 무대를, 됐으면 네. 하는 그런 네. 마음으로 또 준비를 하는 그런 공연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천회 공연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천회 공연은 어떤 식으로 거기 혹시 출연하세요? 목소리 출연? 출연을 하고 싶었는데요. 네. 하나라도 더 양보해야 될 것 같아서 연주한테 양보를 했고 네. 제가 매년 연말에 갈라 콘서트를 네. 해왔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갈라 콘서트를 하는데 천회에 갈라 콘서트가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네. 8개 팀으로 꾸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으로 하우스 콘서트 공연장이 아닌 외부에서 공연하는 네. 첫 번째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롯데 콘서트홀이죠? 네. 롯데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롯데 콘서트홀에서 보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네. 관객들이 습격작전처럼 마룻바닥에 무대 위에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무대 위에는 100명의 관객들이 올라가서 롯데 콘서트홀 마룻바닥에 진동을 느끼면서 공연을 보게 되고요. 네. 그리고 연주자들이 보통은 일반 객석을 바라보고 서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그래서 합창석이라고 하는 구역을 바라보면서 이 무대 위에 관객들이랑 마주보는 그런 방향으로 공연을 진행을 하고요. 조금 더 관객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합창석하고 그 양 사이드 일부 좌석만 조금 더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무대 위의 백석과 일반 객석 한 300석 정도 이렇게 오픈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멀쩡하게 대관료 다 내고 300석밖에 못하는데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러냐?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저는 같은 형식을 취하는 거를 계속 피해왔고요. 저희만 낼 수 있는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천성도 있는 것 같아요. 반골 기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남들 하는 대로는 안 하겠다. 그래서 300석 팔아가지고 그 연주자들 개런티 다 줄 수 있을까요? 적절을 감수하고 하는 공연이에요. 어쩔 수 없이. 사실 그게 좀 궁금할 것도 같아요. 지금 이제 천회 공연도 천회 공연이지만 아까 이제 개런티는 이제 수입의 절반을 주고 나머지 절반으로 사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관객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쪼들릴 거라는 생각은 그 전부터 했었는데 더구나 또 코로나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무관객인데 또 생중계를 하느라 또 장비를 새로 사고 그래서 어떻게 그 기간을 버티셨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일단은 많지 않은 재산이지만 제가 가진 걸로 다 소진을 했고요. 그리고 우연이지만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돌아가시면서 조금씩 남겨주신 유산으로 또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또 됐고요. 그렇게 어떻게 이상하게 또 SBS 문화재단에서 또 도움을 주셔서 오랫동안 도움을 주셔서 버틸 수 있는
그런 도움들이 없었으면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SBS 문화재단 얘기를 하시니까 그 얘기를 들으려고 여쭤본 건 아니었는데. 근데 그게 네. 너무 그게 사실이어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하여튼 하우스 콘서트의 통장 관리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잔고가 얼마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뭐 월급은 나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는 정말 금방 월급이 나가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매니저들끼리 우리 월급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그런 얘기도 살짝 선생님한테 또 해보기도 했어요. 뭐 조금만 받는다든지 안 받는다든지 막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짧게 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저희한테 오히려 주문하셨던 게 지금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개발을 하고 공부를 해라 라고 주문을 하셔서 저희가 그때 공연을 많이 하진 못했지만 되게 바쁘게 지냈었어요. 그래서 생중계도 배워서 익힌 거고 그다음에 뭐 각종 뭐 영상 편집할 수 있는 것들, 옛날 아카이빙 소스들 저희는 1회부터 지금까지 모두 다 녹음하고 녹화하고 해서 다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꺼내서 사람들한테 유튜브라는 또 좋은 플랫폼이 있으니 거기다 보여주고 그래서 계속 알리고 하는 그런 작업들, 저희 스스로는 학원의 역사를 좀 파헤치고 그런 작업들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공부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간으로 보냈고 그럴 수 있었던 데는 사실 또 여러 도움들이 또 뒷받침이 됐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시간은 지나갔네요. 아니 그렇게 이제 재산을 다 이렇게 막 넣어가면서 진짜 그렇게 이렇게 20년 이상 이렇게 끌어오신 원동력이랄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뭘까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한두 사람이 희생을 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희생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지만은 좀 수고를 좀 하자. 그러면 전체가 좋아질 수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미련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제 자신이 미련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미련하다는 거 뭐라고 이제 단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까도 뭐 불합리한 거 이런 거 고쳐보고 싶어서 뭐 시작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진짜 나는 진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뭐 발전했다,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문화의식 수준은 그에 아직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기초문화에 대한 의식 수준이라든지 그것을 1%만이라도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했다면 저는 정말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다. 기초문화 얘기를 전에도 인터뷰에서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 기초문화가 뭘까요? 상업문화하고 대비된다고 표현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초과학,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지만은 그것에 대한 투자나 그것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벨상 같은 것도 기초과학에서 나오는 경우가 없었고 지금까지. 그렇듯이 기초문화도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밑에 깔려있는, 거기서부터 그것이 탄탄하지 않으면은 정치든 사회든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화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좀 보람을 느낄 때가 있으세요?
지금은 연주자들이 지방의 공연장이 문이 열렸다 그러면 하고 싶어요, 다들. 처음에 10년 전에 할 때는 하기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달라졌다는 거. 하우스 콘서트가 해왔던 일 중에서 가장 큰 보람이 그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로 중앙으로 큰 무대만 생각하지 않고 그런 각지의 다양한 무대를 이제 다 즐겨서 갈 수 있게 됐다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셨다고. 네, 조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 작가님이 또 애를 많이 샷갓을 쓴 보람이 있네요. 네. 근데 그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하콘에 가신 거로 혹시 나 왜 왔지? 이렇게 후회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여기 직원 되고 나서도 많이 울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제가 뭘 계산을 하고 들어온 건 아니니까 뭐 어떨 것이다 뭐 예측하고 들어온 게 아니고 이게 왜 안 되지?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 중요한 프로젝트니까 성사를 시켜야 됐었고 그래서 이제 그만뒀는데 그런 고생이 앞에 이제 도사리고 있을 거라는 건 잘 몰랐죠. 그런데 일단 저는 약간 좀 행동이 앞서는 스타일이라 일단 있으면 해야 되고 해야 직성이 풀려서 그냥 했어요. 그냥 해야 되니까 그냥 했어요. 근데 하면서 이제 부딪히는 어떤 뭐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기업의 재단에 다닐 때는 항상 그래도 대접을 받았었으면 지금은 제가 막 설득을 하고 막 뭔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뭔가 정말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어떤 엄청난 냉대라든지 이런 거를 처음 겪어보니까 이게 영업인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안 되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꼭 돼야 되니까 그래서 또 막 여기저기 뭐 빙판길 운전하다가 뭐 사고도 나고 막 이래가면서 막 넘어지고 이러면서 그 뭐 김밥 먹고 뭐 햄버거 먹고 차에서 운전하면서 끼니 때우고 그렇게 다니면서 때때로는 좀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혼나서 울고 그렇기도 했는데 그건 또 잠깐 또 그렇게 해서 지나가고 또 눈에 보이는 것도 해야 되니까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또 쌓여서 예전에 힘들었던 일은 그 다음엔 또 안 힘들더라고요. 한 번 하고 나면 그래서 한 번 겪으면 그 다음에 그게 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고 다음 새로운 일이 또 힘들게 되면 그 다음에 또 그게 또 안 힘들게 되고 그런 게 점점 쌓이다 보니까 그게 다 또 제게 되지 않았을까. 일당백. 저는 강선혜 매니저님 생각하면 그 사까시 떠올라서. 실제로 누가 그려도 줬어요. 맞아요. 제가 그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러면 이제 마무리. 마지막으로 대표님과 매니저님이 한 말씀씩 해주세요. 올해 이제 천회를 곧 맞게 되는데 하우스 콘서트는 원래 해오던 대로 진행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좀 변화가 있다면 하우스 콘서트의 대표를 저에서 강선혜 매니저로 이렇게 바꿀 계획을 있습니다. 그러세요? 천회를 기점으로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기도 하지만은 저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세대 교체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필요한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 또 하나는 제가 하우스 콘서트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작품을 좀 소홀히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걸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콘에서 또 손을 완전히 떼시는 거는 아니시죠? 프로젝트나 페스티벌 같은 데서 감독 일은 제가 아직은 아직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천회 공연이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요. 언제부터 생각하신 거예요? 한 4, 5년 정도 됐습니다. 네. 갑자기 막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시고 그때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네. 네, 그러면 그쵸. 준비를 하고 그때부터 얘기 계시나요? 사실 10년 전부터 얘기 들었죠. 어떠세요? 뭐 지금은 당장 어떤 무슨 기분은 안 들고 그냥 주어진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어쨌든 하우스 콘서트랑 제가 역사를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걸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런 어떤 실험적인 작업들이나 뭐 신예 발굴을 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하우스 콘서트가 지금까지 변함없이 고수해왔던 어떤 뭐 원칙이나 방향성 이런 것들은 꼭 가지고 지켜가면서 공연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다짐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 뭔가 하나씩 더 얹을 수가 있으면 조금씩 천천히 얹으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우스 콘서트가 예전에 연희동 시절에는 뭐 공연이지만 공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연희동을 나와서 저희가 여러 공간을 좀 돌아다녔고 그리고 지금 대학로에서는 조금 오래되긴 했어요. 한 10년 정도 됐는데 어쨌든 공간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는 그때부터 약간 공연의 형식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마룻바닥에서 연주자랑 가까이 보는 그런 형식으로서 받아들여졌고 또 저희가 뭐 원먼스 페스티벌이라고 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공간과 연주자들이랑 네트워킹 하던 뭐 그런 공연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는 좀 더 뭐 공연이면서 플랫폼이라는 인식을 좀 더 사람들이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플랫폼이라는 인식 안에 뭔가 저희가 신진 연주자도 발굴하고 또 여러 공간도 돌아다니고 대학로 외에서도 공연을 하고 또 24시간이라는 뭐 프로젝트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한 어떤 플랫폼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느끼는데 그거를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하콘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하면 아까 대학로 예술가의 집이라고 하셨는데 월요일이죠? 매주. 매주 월요일마다 8시에 공연을 하고 있고요. 공연은 사전 예약을 항상 받고 있으니까 공연이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하셔서 예약을 미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연에 못 오시는 분들은 생중계를 항상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유튜브를 채널에서. 통해서 혹시 뭐 지역에 계신다거나 그런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오기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천회 하우스 콘서트에 오시면 됩니다. 화요일이거든요. 화요일이에요? 그거는 롯데 콘서트 홀. 롯데 콘서트 홀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번개 콘서트는 꼭 가야 된다는 거. 하우스 콘서트에서 번개를 치면 웬만하면 가자. 안 오면 후회한다. 자, 이제 곧 천회를 맞이하게 될 더 하우스 콘서트의 박창수 대표님과 곧 대표님이 되실 현재 수석 매니저 강선혜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